밤 11시, 강지욱의 서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완벽한 진공 상태의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 세트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홀로그램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파트너사와 이어지는 화상회의. 그의 세계는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유아가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카펫 위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의 세계를 방해하지 않는 것, 유령처럼 존재하며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녀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등 뒤에 조용히 서서 그가 회의를 끝내기만을 기다렸다. 모니터 속에서 영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인수합병, 신기술, 주가 방어.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녀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행성의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한때 그녀는 그의 세계를 동경했었다. 그의 눈에 담긴 야망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에 가슴이 뛰었다. 촉망받는 큐레이터였던 그녀는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날개를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거대한 하늘 아래에서 그를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는 안식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발판만을 필요로 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그는 파리 출장을 떠났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기획한 전시회의 오프닝 날. 그는 상하이에 있었다. 지난주 그들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었던 날. 그녀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촛불을 껐다. 그는 그날 밤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고 새벽에 들어왔다. 그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미련하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그녀는 들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하지.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보내주게. 마침내 회의가 끝났다. 강지욱은 홀로그램 모니터를 끄고 뻐근한 목을 돌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리고 그제야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에 나타난 예상 밖의 변수에 대한 무미건조한 반응일 뿐이었다. 할 말이 있어요. 내일 하지. 피곤해. 그는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요. 오늘 해야 해요. 유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그제야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미간에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옅은 주름이 잡혔다. 뭔데? 10분 주지? 그는 마치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유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서류가 미끄러지며 내는 사락하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욱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아연 합의서. 그의 첫 반응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어이없음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이것이 아내의 유치한 관심 끌기용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조용했지만 늘 무언가를 바라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서유아,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장난이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서. 이래 회사 주주총회가 코앞이야. 이딴 스캔들이 터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는 이 상황을 부부관계의 위기가 아닌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혼이 가져올 기업 이미지 손상과 주가 하락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합의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재산 분할 항목. 그의 눈이 커졌다. 위자료 청구액 예정원. 재산 분할 요구 없음. 그녀가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결혼 전 자신이 가져왔던 몇 점의 그림과 자신의 개인 소지품, 그리고 자유. 이것은 그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비논리적인 행동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녀가 돈을 원했다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했다. 적당한 금액을 쥐어주고 입을 막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가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텅 빈 호수처럼 고요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 표정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진심이야. 네, 5년이야. 당신이 내 옆에서 보낸 시간이. 고작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고 5년 동안 당신 옆에 제가 있기는 했나요? 그녀의 반문에 지욱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늘 그곳에 있었다. 이 집 안 어딘가에 그림자처럼.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자신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당연한 배경 같은 존재였을 뿐 함께 삶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감정적인 소모전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시끄러운 스캔들로 번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 사용하는 몽블랑 만년필을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에 남편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강지욱. 딱딱하고 권위적인 필체의 서명이었다. 만년필 초기 종이를 긁는 사각 소리가 그들의 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로 밀어냈다. 됐어. 내일 우리 쪽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서유하라는 문제는 처리가 끝난 서류처럼 치워지고 있었다. 다음 비즈니스를 처리할 시간이었다. 유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잔인한 연극을 보는 것처럼 덤덤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들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넓고 단단했던 그 등. 하지만 이제 그 등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서재를 나오고 텅 빈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던 그 거대한 저택을 그녀는 미련 없이 떠났다. 서재에 홀로 남은 강지욱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편했다. 너무 쉽게 끝나버린 문제. 너무 조용히 사라져버린 아내. 그는 이 낯선 감정을 무시하기로 했다. 피곤해서일 거라고. 중요한 계약을 앞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당장 연락하라고 전하게. 그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온기이자 빛이었던 존재를, 스스로의 손으로 내쳐버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서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녀의 채취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다. 서유아가 떠난 후 첫 아침. 강지욱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자동 센서가 감지하여 열리는 암막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당연히 옷장 앞에 오늘 입을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아침 루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직접 옷장을 열어 아무 수트나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고르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방 건너편을 향해 입을 열 뻔했다. 오늘 회의에는 어떤 색이 낫겠어? 하지만 그의 질문을 받아줄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1층 다이닝 룸으로 내려왔을 때 두 번째 균열이 그를 맞았다. 늘 그가 앉는 자리에 놓여있던 맞춤 제작된 식기 세트가 없었다. 간 내린 원두의 향이 아닌 기계가 내린 밍밍한 커피 향이 났다. 저택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고참 가정부가 딱딱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사모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분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물품들과 업무 지침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당분간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회장님, 가정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난의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욱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차렸지만 무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내의 유치한 복수극 정도로 치부했다. 그럼 사람을 더 뽑아. 내 일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그는 이 상황을 여전히 관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업무. 그는 아침 식사를 하는 둥마는 둥하고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그에게는 아내의 부재로 인한 사소한 불편함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들이 산적해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내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편안했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 없이 오롯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저택은 고요했고 그는 그 고요함이 평화롭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지자 그 고요함은 점차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먼지만 쌓여가는 거대한 박물관 혹은 차가운 묘지 같았다. 그는 밤늦게 퇴근하여 서재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항의에 소름이 돋았다. 예전에는 희미하게 들려오던 유아가 서재 옆 거실에서 틀어놓던 클래식 음악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가 서재를 오가며 내던 부드러운 실내화 소리도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제 저택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자신의 구둣발 소리에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녀가 손수 관리하던 정원의 장미들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정원사는 그녀만큼 장미를 애틋하게 돌보지 않았다. 그녀가 매일 아침 거실에 꽂아두던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던 생화들도 이제는 감각 없는 플로리스트가 배달해주는 영혼 없는 꽃다발로 대체되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들어내는 음식은 갑자기 맛이 없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유아가 매일 아침 주방에 들러 그날 자신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맞춰 식단에 대한 세세한 지시를 내렸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었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녀의 배려였다. 그의 갑옷의 균열을 내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처럼 사소하고 하찮아서 그가 단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었던 그녀의 흔적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중요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었다. 수십 개의 넥타이 앞에서 그는 10분 넘게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늘 유아가 골라주는 넥타이를 메고 나갔었다. 그녀는 그날의 TPO와 그의 기분까지 고려하여 완벽한 선택을 해주곤 했다. 그는 결국 아무거나 집어들고 나갔고 그날 밤 내내 자신의 옷차림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끼며 불안해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킹사이즈 침대의 절반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우주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옆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지난 5년간 그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던 유일한 자장가였다. 그의 후회는 짜증으로 시작하여 혼란을 거쳐 서서히 고통스러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을 새우는 자신에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던 순간 그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귀찮다는 듯이 쳐냈었다. 자신의 수상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자신을 그녀가 멀리서 자랑스럽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던 순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의 CEO적 사고방식이 다시 작동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했다. 김 비서, 서유아 씨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그의 첫 생각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그저 이 불편한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녀를 다시 데려와 이 저택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서유아님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래, 어디에 있나? 친정으로 돌아갔나? 아닙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현재 청담동에서 갤러리 유화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 미술계와 투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트 앤 테크 갤러리입니다. 다음 주에 공식 개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지욱은 태블릿 PC의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화면 속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유아가 있었다. 슬픔과 체념의 그림자가 사라진 얼굴,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는 눈빛. 그녀는 유명 작가와 재계의 거물들 사이에서 그 모임의 주인공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추방당한 낙오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반짝이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 여왕이었다. 강지욱은 스크롤을 내려 갤러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잊혀진 중견 작가들을 발굴하고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찬사 일색의 기사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날개는 자신이 꺾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날개를 펼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성공한 CEO의 상징인 이 거대한 공간,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왕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허한 감옥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려 버린 것이었다. 이혼 후 1년, 강지욱의 세계가 멈춘 듯한 공허함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잇고 있을 때 서유아의 세계는 눈부신 속도로 재편되고 있었다. 청담동의 가장 뜨거운 거리. 하이엔드 명품샵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그곳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갤러리 유하, 낡은 빌딩을 통째로 리모델링한 갤러리는 미니멀한 노출 콘크리트 외벽과 거대한 통유리 창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설치 미술 작품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공식 개관전이 열렸다. 갤러리 내부는 서울의 모든 권력과 명예, 그리고 예술이 한자리에 모인 축소판과도 같았다. 정재계 거물들, 날카로운 눈빛의 미술 평론가들, 유명 연예인들과 수십억을 호가하는 작품을 사기 위해 온 컬렉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갤러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평범한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었다.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AI가 생성해낸 초현실적인 디지털 풍경, 전통적인 회화와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작품들.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예술과 기술이 경계 없이 서로를 탐하는 전위적인 공간이었다. 그 모든 세계의 중심에 서유아가 있었다. 그녀는 몸의 라인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5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그녀 본연의 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세계의 창조주이자 여왕이었다. 서 대표님, 이번 전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잊혀가던 박인서 화백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술평론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유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박 화백님의 작품에는 시대가 담지 못했던 위대한 고독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독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언어, 즉 디지털 언어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작품에 담긴 철학을 꿰뚫고 그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재창조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큐레이터, 한소연 실장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대표님, 방금 홍콩 컬렉터분께서 김민준 작가님의 디지털 티어스 시리즈 전체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시리즈는 한 사람에게 전부 팔 수 없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작품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니까. 그분께는 정중하게 설명드리고 대신 다른 작품을 추천해드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돈을 줬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한소연은 그런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유아는 그녀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이끌어주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화려한 파티의 한복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2층 테라스로 나온 유한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욱의 집을 나온 첫 몇 주간은 지독한 혼란과 외로움의 시간이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 그녀는 며칠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삿짐 속에서 자신이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작은 그림들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캔버스 속에서 그림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열정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깊은 동면에 빠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위자료 한 푼 받지 않았기에 그녀는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목과 신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발품을 팔아 이 낡은 건물을 찾아냈다. 재능은 있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작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작업실을 수십 번씩 찾아갔다. 밤에는 공사 현장을 지키고 낮에는 투자자들을 만나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점철된 처절한 재건의 과정이었다. 유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의 뒤에서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기업 총수의 사모이자 과거 그녀가 속해 있던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었다. 세상에, 강 회장님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대단하다. 용감하고. 그녀의 말에는 값싼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에 서유하였다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고마워요, 사모님. 하지만 이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의 저 자신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다. 완벽한 평온함. 그 모습에 사모는 오히려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시각, 갤러리 건너편 어두운 도로변에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차 안에서 강지욱은 유령처럼 전 부인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마 파티장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환한 빛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를 숭배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 속에서 시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재 덕분에 만개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빛을 가리는 거대한 그늘이었을 뿐이었다. 한 잘생긴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와인잔을 건네는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 시커먼 질투심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는 곧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녀에게 무언가를 느낄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욱은 조용히 차를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빛나는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법적인 서류 한 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해낸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우주였다. 같은 시각 갤러리 안.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유한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전시장의 중앙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땀이 깃든 작품들을 그리고 이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복수심이나 과시욕 같은 감정은 없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조용한 만족감과 평화. 나는 마침내 나를 찾았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와 서리 속에서 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이다. 갤러리 유하의 성공적인 개관전 이후 몇 주가 흘렀다. 강지욱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지만 세상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는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예전처럼. 일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존재 이유였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모니터 속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 위로 갤러리에서 환하게 웃던 서유하의 얼굴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졌고 판단력은 무뎌졌다. 평소 같았으면 단박에 간파했을 보고서에 작은 허점들을 놓쳤고 회의 시간에는 부하 직원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제국 이노베이트엑스의 직원들은 그들의 완벽하고 냉철했던 왕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균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징조였다. 공격은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이노베이트엑스의 주식을 향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었다. 거의 동시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유력 경제지에 이노베이트엑스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리더십의 불안정성, 강지욱의 이혼을 교묘하게 암시하는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실렸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치밀한 정보 분석, 그리고 여론을 조종하는 능력까지 갖춘 전문 기업 사냥꾼의 솜씨였다. 이노베이트엑스의 워룸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욱과 그의 핵심 임원들은 며칠 밤낮으로 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분투했다. 마침내 적의 이름이 밝혀졌다. 아펙스 캐피탈입니다. 긴급 이사회에서 그룹의 최고 재무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이끄는 CEO는 알렉스 최라는 인물입니다. 알렉스 초이.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이사회에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지욱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니, 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그의 기억은 15년 전 대학 시절의 캠퍼스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그의 이름은 알렉스 최가 아니라 최민준이었다. 강지욱, 최민준, 그리고 서유아, 그들은 늘 함께였다. 강지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공학도였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오만한 괴짜였다. 최민준은 그와 동등하게 명석했지만 사람을 끄는 매력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경영학도였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유일한 라이벌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늘 서유아가 있었다. 햇살처럼 밝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미술사학도. 지욱은 유아의 지성에 끌렸고 민주는 유아의 따뜻함에 반했다. 삼각관계는 늘 위태로웠다. 민준의 세련된 매력 앞에서 지욱은 늘 서툰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꼈다. 하지만 유아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세상의 빛을 모두 가진 민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외로운 천재 강지욱이었다. 그 선택이 그들의 우정과 경쟁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졸업 후 강지욱은 이노베이트엑스를 창업하며 한국에 남았고
최민주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버리고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한 약탈자 알렉스 최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현재의 알렉스 최는 대학 시절의 최민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인수한 기업을 조각내어 팔아치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철학은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오직 파괴 그 자체였다. 그의 목적은 두 가지가 분명했다. 첫째는 이노베이트 X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집어삼켜 막대한 부를 쌓는 것. 그리고 둘째는 과거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 성공, 명예, 그리고 서유화까지를 가졌던 남자, 강지욱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소리 없는 탐색전은 끝났다. 알렉스 최는 공식적으로 그의 이빨을 드러냈다. 아펙스 캐피탈은 이노베이트 X의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현재의 주계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대적 M&A 시작이었다. 이노베이트 X의 워룸은 실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강지욱은 다시 예전의 냉철한 승부사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밤낮을 잇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방역할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알렉스는 강지욱의 모든 전략을 한 발 앞서 예측하고 그의 허를 찌르는 역공을 펼쳤다. 이사회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무적의 CEO 강지욱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몰렸다. 그의 팀이 알렉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재무 분석가가 말했다. 아펙스 캐피탈은 저희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나 AI 사업부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소규모 미디어 테크 기업들에도 동시에 공격적인 인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띄웠다. 강지욱은 무심코 그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숨을 멈췄다. 공교롭게도 이 기업들은 대부분 최근 개관한 갤러리 유아의 핵심 기술 파트너 사이거나 주요 후원사들입니다. 그 순간 강지욱은 알렉스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다. 그 잔인하고 악마적인 천재성을.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독하게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다. 알렉스는 유하의 파트너 기업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녀가 피땀 흘려 세운 새로운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유하를 인질로 삼아 자신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강지욱이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동시에 서유아를 그 피해로부터 지켜야만 하는 잔인한 딜레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그토록 냉담하게 내쫓았던 세상, 서유아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강지욱은 스크린에 떠있는 관계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노베이트 X, 알렉스가 공격하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의 중심에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갤러리 유하의 로고. 과거의 유령은 더 이상 기억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15년의 시간을 건너 돌아온 굶주린 포식자였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과 그와 동시에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하고 불편한 희망을 느꼈다. 저도 도네다이티나너트다. 장초디앱 툭종팜. 서유아의 새로운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에서부터였다. 그녀가 애정을 갖고 후원하던 작은 VR 스타트업의 젊은 대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갑자기 나타나 시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위협에 가까운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거절할 경우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다음 전시의 핵심 기술 파트너였던 미디어 설비 업체로부터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사 중 하나였던 상호저축은행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려왔다. 단 하루 만에 그녀가 1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의 주춧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 사무실에서 젊은 큐레이터 한소영과 함께 밤늦도록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대표님, 한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이겠지. 유아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시기하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계의 견제가 아니었다. 이 공격 방식은 너무나 정교하고 자금력은 막대했으며 목표는 잔인했다. 마치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악의가 느껴졌다.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연락해왔다. 대표님, 강지욱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을 뵙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강지욱,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지난 몇 주간 애써 그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그녀의 가장 약해진 순간을 비집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들여보내. 그녀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자신의 눈앞에 닥친 진짜 위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욱이 들어왔다. 1년 만에 마주한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온몸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오만함과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사무실인 양소파에 앉아 방 안을 훑어보았다. 예술 서적과 미디어 아트 시제품들, 그리고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이 공간은 완벽하게 서유아의 것이었고 그는 그 사실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의 영토, 그녀의 왕좌였다. 그리고 그는 허락을 구하고 들어온 침입자에 불과했다. 여긴 어쩐 일이죠? 유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욱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입을 떼기 힘들어했다. 그는 자존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마치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네.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공격 주체는 아펙스 캐피탈,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이야. 그리고 그 대표는 알렉스 최민준 1세. 최민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아프고 아련한 과거의 한 조각.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욱은 알렉스가 어떻게 이노베이트X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격의 일부가 어떻게 갤러리 유아의 파트너사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CEO의 것이었지. 전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이노베이트X지만 자네를 이용해서 나를 흔들려는 속셈이야. 이건 우리 두 사람 모두의 문제일세.
우리가 힘을 합쳐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해. 그것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이야. 그는 마치 사업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과거의 습관처럼 덧붙였다. 자네의 갤러리가 입는 손해는 내가 전부 보상하지. 그 순간 유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잠깐만요. 강지욱 씨,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좀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지난 5년간 당신은 나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내 세상이 저택이라는 4개의 벽 안에 갇혀 먼지처럼 사라져갈 때까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겨우 나만의 세상을 만들었더니 당신의 왕국을 구하기 위해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라고요. 당신의 옛 친구가 나를 당신들의 싸움에 장기말로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대답은 아니오예요. 이건 당신의 전쟁이지. 내 전쟁이 아니에요.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녀의 거절은 그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의 논리와 그의 돈과 그의 권력,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했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의 다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불태워 버렸던 것이다. 유아, 제발.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나는 회사를 잃을 수 없어. 그놈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그의 애원은 여전히 회사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단단했던 갑옷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유아는 그의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녀 역시 알렉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갤러리와 자신이 아끼는 작가들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대화에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당신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동맹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남자가 내가 만든 것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임시적인 그리고 지극히 업무적인 협조는 고려해보죠. 단, 내 조건에서만, 그리고 내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건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완벽한 서스펜스 속에 남겨둔 채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제 변호사가 곧 당신 쪽으로 연락해서 협조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그녀는 정확히 1년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강지욱은 갤러리를 나오며 전신을 휩싸는 지독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완벽하게 거절당했고 통제권을 빼앗겼다. 그는 이제 그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굴욕감 속에서 그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한은 깊은 피로감에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은 그녀를 다시 한번 원치 않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 강지욱과 서유하의 임시전략 컨설팅 계약은 변호사들을 통해 일사천리로 체결되었다. 유아가 제시한 조건들은 지극히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첫째, 이 계약은 파트너십이 아닌 유아가 이노베이트엑스에 자문을 제공하는 한시적인 고용관계이다. 둘째, 유아는 정보 분석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뿐 아펙스 캐피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이노베이트엑스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셋째,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유하의 판단에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것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 굴욕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욱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그녀가 짜놓은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회의는 이노베이트엑스 본사도 갤러리 유아도 아닌 호텔의 프라이빗 미팅룸이라는 중립지대에서 열렸다.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강지욱과 그의 최측근인 차민준 팀장이, 다른 한쪽에는 서유아와 그녀의 수석 큐레이터인 한소연 실장이 앉았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강 회장님, 서 대표님, 서로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낯설고 어색했다.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건조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알렉스 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전통적인 M&A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CEO의 심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침묵을 깬 것은 유하였다. 지욱의 팀이 숫자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녀는 한 발 물러서서 전쟁의 전체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회사를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죠. 보세요. 미디어 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수익성 높은 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평판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저를 인질로 삼아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죠.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큐레이터로서의 능력을 기업 전쟁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에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늘 자신만만하던 차민준 팀장마저 입을 다물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욱은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지금 지난 5년간 자신이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아내의 놀라운 재능과 마주하고 있었다. 유아가 스크린의 특정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순간 지욱의 기억은 불현듯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날아갔다. 결혼 초 아직은 서로에게 설렘이 남아있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그는 작은 벤처기업을 막 시작한 단계였고 그녀는 촉망받는 신진 큐레이터였다. 그들은 그의 작은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수많은 자료를 펼쳐놓고 그의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디자인 컨셉에 대해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다. 그의 기술적 논리와 그녀의 예술적 감성이 부딪히고 섞이며 마법 같은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지성에 감탄했고 함께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기쁨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때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던 그녀의 빛나는 눈빛을 사랑했었다. 강 회장님, 유아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환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헛기침을 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욱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됐소. 다시 함께 일하게 되니 좋군. 그의 어색한 찬사는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주십시오. 유아는 차갑게 선을 긋고 돌아섰다. 다음 날 지욱은 감사의 표시라며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을 갤러리로 보냈다. 선물은 그날 오후 갤러리 유아는 개인적인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그대로 반송되었다. 그는 밤늦게 사소한 업무를 핑계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잠시 후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모든 연락은 업무 시간에 공식 채널을 이용해달라는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완벽한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돈과 권력, 과시적인 제스처.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무기들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이노베이트 X의 워룸에서였다.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이다. 알렉스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방어 전략을 짜야 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가던 중 한 직원이 5년 전 유진화학 인수합병 건에 대한 자료를 언급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것은 유아의 또 다른 기억의 스위치를 눌렀다. 5년 전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셔머 큐레이터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지욱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녁에 있을 축하 파티에는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는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나타났다. 그는 축하해 라는 무미건조한 한마디를 건넨 뒤 곧바로 다른 기업 총수들에게 둘러싸여 M&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아내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인파 속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던 순간이었다. 서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차민준 팀장의 목소리에 그녀는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누군가 야식으로 떡볶이를 시켰다.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지욱을 위해 유아는 무의식적으로 간장 떡볶이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왔다. 지욱 역시 피곤할 때 단 것을 찾는 유아를 위해 초콜릿 케이크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회장과 대표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의 가장 사소한 습관까지도 기억하는 남자와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회의실에 팽팽했던 긴장감 속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연결의 틈이 생겨났다. 유아는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녀는 지욱이 내민 초콜릿 케이크를 애써 외면하며 회의실을 나섰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프레다텔스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 동맹에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훨씬 더 위험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알렉스 최는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 거대한 통제센터의 모니터들 앞에서 체스를 두고 있었다. 그는 강지욱과 서유아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거리는 멀었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있었다. 서유아의 전략적인 통찰력은 강지욱의 저돌적인 공격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둘의 시너지는 알렉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들의 사업체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영혼을 파괴해야 했다. 그는 체스판 위에 킹과 퀸을 동시에 쓰러뜨릴 잔인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가장 약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그들의 과거였다. 사람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알렉스는 그의 홍보팀 책임자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그저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할 뿐이지. 이제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 줄 거야. 알렉스의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가 매수한 악명 높은 연예 가십 매체와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농액들을 통해 강지욱과 서유화의 결혼 생활에 대한 독점 내부자 폭로라는 이름의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짓말의 향연이었다. 기사는 강지욱을 일에 미친 냉혈한 괴물로 묘사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유화를 돈과 신분 상승을 위해 결혼했다가 5년간 호의호식한 뒤 권태로움을 느끼자 남편을 버린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여자로 둔갑시켰다. 기사에는 전직 가사도우미라는 익명의 정보원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알렉스는 그들의 사적인 사진들을 유출했다. 강지욱이 무심코 선물했던 고가의 보석들, 호화로운 휴가지에서의 사진들은 모두 남편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는 아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던 숭고한 희생은 일하기 싫어했던 게으름으로 둔갑했다. 이 공격의 진짜 목표는 강지욱이 아니라 서유화였다. 알렉스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자수성가한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파괴하고 그녀를 다시 재벌가의 전처라는 진부한 딱지 안에 가두려 했다.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유아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기자들의 취재 전화, 걱정하는 친구들의 연락, 그리고 과거 사교계에서 그녀를 시기했던 이들의 고소하다는 듯한 위로 전화까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저 여자도 똑같네. 남편 돈으로 갤러리 차렸겠지. 그녀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성공이 단 몇 시간 만에 거짓된 스캔들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갤러리의 작가들은 동요했고 후원사들은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녀가 창조한 세계가 과거의 망령이 내뱉는 거짓말의 독에 의해 오염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곁을 지키던 한소연 실장은 대표님의 눈빛이 지독한 상처와 피로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았다. 같은 시각 이노베이트엑스의 워룸. 강지욱 역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얼음 같은 분노였다. 자신의 이름과 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저급한 스캔들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CEO로서의 분노였다. 하지만 그가 유아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분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억눌러왔던 보호 본능이 그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기사에 실린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을, 그녀가 그를 위해 자신의 빛나는 커리어를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는 기사에 실린 결혼 초 행복했던 시절의 두 사람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행복의 증거,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과 알렉스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알렉스가 과거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한 여자를 다시 한번 짓밟고 있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죄책감은 이제 알렉스를 향한 순도 높은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홍보팀이나 법무팀과 단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죽에 미칠 영향 따위는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CEO 강지욱이 아닌 한 남자로서 오직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모든 언론은
그가 적대적 M&A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지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그리고 부끄러운 과외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최근 제 전처 서유아 씨에 대해 유포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저희의 결혼이 파탄에 이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바로 저 자신 때문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남편이었고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녀의 위대함을 알아볼 자격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나는 재능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남자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룬 모든 성공은 저의 도움 없이 오직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인격에 대한 모든 공격은 한 무고한 사람을 향한 비열한 폭력이며 저는 이노베이트X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모든 개인과 언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유명한 오만한 CEO의 입에서 나온 전례 없는 자기반성과 고백. 그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유아는 자신의 사무실 TV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침묵하거나 혹은 차가운 기업의 논리로 반박 성명을 낼 것이라 예상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감정은 혼란스러웠다. 충격, 안도감,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따뜻한 감정의 파편. 지난 수년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봐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온 세상 앞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강지욱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봤어,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유아야, 나는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아마도 개인적인 사과였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고마워요, 강지욱 씨. 그녀는 여전히 그를 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었지만 목소리에 서려 있던 얼음은 녹아내려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오전 9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다. 알렉스는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시 함께 묶어버리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든 것이다. 강지욱의 폭탄 선언은 전쟁의 국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여론은 그들의 편으로 돌아섰고 알렉스 초에는 비열한 복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이노베이트X의 주가는 안정세로 돌아섰고 적대적 M&A의 명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 싸움에서 졌을지 몰라도 진짜 전쟁은 자본의 논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이노베이트X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전투의 장소로 주주총회를 선택했다. 운명의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양복을 입은 주주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단상에는 강지욱과 그의 이 사진이, 그 맞은편에는 알렉스 최와 아펙스 캐피탈의 변호인단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서유하는 주주의 자격으로.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의 인질이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분과 그녀가 설득한 우호 지분을 가진 독립적인 플레이어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작지만 단단했고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캐스팅 보트처럼 보였다. 주주총회는 알렉스의 기선 제압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노베이트X의 낡은 리더십과 불확실한 미래를 공격했다. 그는 강지욱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M&A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혁신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포장했다. 강지욱 회장은 뛰어난 개발자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냉철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트X에는 새로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 소액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지욱 측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알렉스가 이미 확보한 지분과 그가 동원한 위임장 세력은 너무나 막강했다. 분위기는 서서히 알렉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침내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표대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알렉스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결국 넌 내게 졌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회자가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다. 의장, 잠시만요.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사회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유럽 최대의 아트펀드이자 기술 투자사인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노베이트X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대규모 지분 투자를 긴급 제안했습니다. 메디치 인베스트먼트.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미술계와 투자업계의 최상위 포식자. 그들은 좀처럼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투자 집단이었다. 그런 그들이 왜 갑자기 이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나타난 것인가? 알렉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가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우아한 백발의 프랑스 노신사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저희 메디치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갤러리 유화가 보여준 예술과 기술의 혁신적인 융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서유아 대표의 비전과 철학을 신뢰하며 그녀가 추천하고 보증하는 파트너 이노베이트X의 미래에 기꺼이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동반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영상 메시지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조용히 앉아있던 서유아.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녀는 알렉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강지욱 모르게 자신만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갤러리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숨겨진 큰손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은 그녀가 발굴한 무명 작가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노베이트X의 기술력과 자신의 갤러리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을 결합하여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들에게 제안했다. 그것은
알렉스의 파괴적인 비전과는 정반대의 창조적이고 매력적인 미래였다. 알렉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반칙이야.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지욱과 서유아가 미리 짜놓은 각본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파괴를 앞선 기업 사냥꾼과 창조를 약속하는 거대 투자자, 주주들의 선택은 명확했다. 메디치의 등장은 단순한 우호 지분 확보를 넘어 이노베이트엑스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강지욱은 멍하니 스크린과 유아의 옆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논리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왕국을 구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녀의 세계, 그녀의 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깨달았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지욱의 경영권은 성공적으로 방어되었고 알렉스 최애의 적대적 M&A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대연회장. 알렉스는 패배감에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복수극은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유아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한국 이름을 불렀다. 알렉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너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야.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용서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조롱이 아닌 오랜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연민이 알렉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욱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질투심 대신 깊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아가 연회장을 떠나려 할 때 지욱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유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내 갤러리와 내 작가들, 내가 만든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빚을 갚은 것뿐이고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홀로 남은 강지욱은 텅 빈 연회장의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한 패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켰지만 그 왕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기업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남아 있었다. 기업 전쟁은 끝났다. 승리의 함성과 패배의 탄식이 오갔던 주주총회장의 열기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지욱은 다시 그의 왕국, 이노베이트엑스의 굳건한 왕좌를 지켜냈다. 세상은 그의 전략적인 승리를 칭송했고 언론은 그의 귀환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정작 승자여야 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승리의 축배를 드는 축하연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한 채 그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고요함.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적막, 폐허의 침묵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지만 그 제국의 심장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왕이 떠나버린 왕국에서 왕좌는 그저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에 불과했다. 그는 서유아가 남기고 간, 아니, 되찾아간 그녀의 힘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럽지만 강인한 힘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온전히 그녀에게 빚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 아주 작은 빚을 갚은 것뿐이라는 그 차가운 말이 그의 심장을 계속해서 찔러댔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었다. 비즈니스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임시적인 협력 관계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곁을 맴도는 것은 비겁한 짓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CEO 강지욱이 아니라 한 남자 강지욱으로서 아무런 계산이나 전략 없이 오직 자신의 진심만으로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거는 것보다 더 두렵고 더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그녀의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지만 2층 그녀의 사무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마치 성지순례를 온 죄인처럼 그는 그녀가 이룩한 세계의 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곱씹었다. 갤러리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던 유아는 창밖에 낯익은 차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성적으로는 그를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대화는 피할 수 없는 그들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갤러리의 셔터를 다시 열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불 꺼진 갤러리 1층 전시장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낮 동안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화려한 빛을 뿜어내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낸 채 서 있는 작품들은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거대한 증인들처럼 보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욱이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그리고 너무나 늦어버린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다 미안해. 당신의 기념일을 잊었던 것도, 당신의 전시회에 가지 못했던 것도,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당신이라는 빛나는 사람을 내 액세서리쯤으로 여겼던 내 오만함도 전부 내 잘못이야. 그는 마치 죄를 고해하는 신자처럼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통스럽게 쏟아냈다. 유아는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그의 말이 끝나고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유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슬픈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기념일을 잊은 것 때문에 가장 아팠던 게 아니에요. 지욱 씨.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말로 아팠던 건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당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서 하다가도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던 순간들. 언젠가는 당신이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정말로 봐줄 거라는 희망이 서서히 죽어가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외로움에 대해 그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떠난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었다고. 나는 서유하라는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녀의 진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껍질까지 모두 벗겨내버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파괴의 깊이를,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다. 오만했던 CEO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상처받기 쉽고 서툰 한 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 이런 말을 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게 기회를 줄 수 있겠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그는 그녀에게 돈이나 권력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진심과 나약함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유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대학 시절에 열정적이고 서툴렀던 그를 사랑했던 자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나와 지금의 자신을 만든 또 다른 자신이 섣불리 마음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고통스럽고 절박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속삭였다. 내가 그럴 수 있을지. 지금의 당신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여자고요.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냈고 그녀는 그의 변화를 인정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는 않았다. 기업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의 운명은 마치 불 꺼진 갤러리 안의 작품들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대화 이후 강지욱은 서유아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밀어붙이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통해 배워본 적 없는 가장 어려운 인내였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를 도피처로 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제국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유능한 부하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처음으로 워라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늘어갔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에 미쳐있던 냉혈한 CEO가 이제는 직원들의 복지와 개인 생활까지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것은 서유아의 세계에 대한 그의 방식대로의 존경과 사죄의 표현이었다. 그는 또한 일 외의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소원했던 부모님 댁을 찾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먼지 쌓인 석에서 예술사 관련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서서히 CEO 강지욱이 아닌 인간 강지욱으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유아 역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한소연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대표님, 정말 그분을 다시 만나실 생각이세요? 그 모든 상처를 겪으셨는데 나도 모르겠어. 소연 씨, 유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아는 강지욱은 죽었어.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는 그를 향한 미움과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애정과 그리고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녀의 친구들조차 강지욱의 전례 없는 공개 사과와 재단 설립 소식을 이야기하며 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다. 오만했던 폭군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길을 잃고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가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문제는 자신이 그 여정에 동행하고 싶은지, 그럴 수 있는지였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유아였다. 그녀는 강지욱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아닌 갤러리 유하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식적인 초대장 한 통을 보냈다. 빛과 기억의 파편을 주제로 작업하는 신진 작가의 개인전 오프닝 파티 초대장이었다. 약속된 날, 지욱은 갤러리를 찾았다. 그는 VIP 자격이 아닌 평범한 관람객으로서였다. 그는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매한 티켓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서 입장했다. 그는 파티의 주인공인 유아를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랫동안 아주 진지한 태도로 갤러리 안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그녀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유아가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그는 부서진 조각들로부터의 재건이라는 제목의 거대한 설치 작품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유아의 목소리에 지욱이 천천히 돌아섰다. 아름답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부서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아는 그의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저는 당신의 아내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욱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여자와 그 결혼 생활은 이제 과거의 박제일 뿐이에요.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아요. 지욱의 얼굴에 잠시 실망의 빛이 스쳤지만 그는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의 서유아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새로운 남자가 궁금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제안을 건넸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1장부터 과거를 무기나 방패로 삼지 말고 아무런 가정이나 기대도 없이 마치 오늘 처음 만난 두 사람처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보다 더 어렵고 더 용기가 필요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제안이었다. 지욱은 안도감과 겸허함이 뒤섞인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자신감 넘치고 지혜로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10대 소년 시절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다. 서유아 씨, 혹시 언젠가 저와 저녁 식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어색하고 서툰 질문에 마침내 유아가 환하게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네, 좋아요. 얼마 후 그들은 북적이는 이사회 회의실도 차가운 저택도 아닌 고즈넉한 고궁의 돌담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그녀가 다루기 힘든 새로운 작가에 대해.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진심으로 앞으로 그들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덧나 아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며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길게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마침내 찾아낸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